한때 인도는 유럽을 능가할 수준의 엄청난 부와 눈부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힌두교의 나라로 알고 있는 인도가 중세시대 내내 이슬람 왕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인도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세 인도를 화려하게 수놓은 델리 술탄국과 무굴 제국을 만나고 나면 오늘날 인도 곳곳에 남아있는 독특한 흔적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7세기에 등장해 초고속으로 세력을 뻗쳐가던 신생 종교 이슬람은 8세기부터 북서부를 통해 인도 아대륙으로 조금씩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13세기부터 북인도는 이슬람 지배자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죠. 13세기부터 시작된 일명 델리 술탄 시대는 16세기 무굴 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어지는데요. 델리를 중심으로 술탄이 다스렸다고 해서 델리 술탄국이라고 부릅니다. 델리 술탄 시대에는 총 5왕조가 릴레이로 통치하면서 기존 인도 문화 위에 이슬람 문화를 흩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인도는 고대보다 한층 더 다채로운 문화 색채를 띠게 됐죠. 델리 술탄 시대를 시작한 첫 번째 왕조는 이슬람 노예, 일명 맘루크 출신입니다. 이 노예 왕조의 1대 술탄은 쿠투브 압딘 아이박인데요. 그는 무슬림의 인도 정복을 기념하기 위해 힌두교 사원을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꾸뚜브 미나르라는 승전탑을 건설합니다. 꾸뚜브 미나르는 후대에 계속 증축돼서 결국 72.5m의 웅장한 벽돌탑으로 완성됩니다. 오늘날에도 꾸뚜브 미나르 유적지는 인도 뉴델리 여행의 필수 코스로 손꼽히곤 하죠. 꾸뚜브 미나르에는 연꽃 무늬가 조각되어 있는데 둥근 돔 스타일의 기존 이슬람식 건축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인도식 힌두교 문화와 새로운 이슬람 건축이 조화를 이룬 형태인데요. 기존 힌두교 사원을 부술 때 나온 재료를 재활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독특하게 융합된 문화는 훗날 무굴 시대 건축에서도 계속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델리 술탄국의 첫 번째 노예 왕조에는 최고의 지배자로 손꼽히는 술탄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일투트미시라는 술탄인데요. 일투트미시는 펀자브, 벵골, 라자스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바그다드의 칼리프에게 정식으로 술탄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술탄은 뭐고 칼리프는 뭐길래 서로 칭호를 주고 말고 하는 걸까요? 이슬람 세계에서 칼리프는 최고의 종교 권위자로서 신성 로마 황제에 비견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술탄은 이슬람 세계의 특정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군주로서 더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지배자였죠. 13세기 당시 바그다드의 칼리프는 아바스 왕조에 속했는데요. 이 시기 몽골 침략이나 내부 분열로 칼리프의 실권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칼리프의 종교적인 권위는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슬람 지배자들은 칼리프에게서 정통성을 부여받길 원했습니다. 본래 최고의 종교 권위자인 칼리프가 세속군주 술탄의 지위를 공식 승인해주곤 했는데 델리 술탄국의 일투트미시 역시 칼리프의 공식 승인을 받으면서 이슬람 세계에서의 권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265년에 9번째 술탄이 된 발바는 일투트미시 때부터 술탄을 보좌하던 특별한 40인의 노예 군단이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술탄이 된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발바는 튀르크 귀족이 아니면 그 누구도 관직에 앉히질 않았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인도 출신이면 절대 등용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튀르크 귀족에게 특권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귀족들은 납작 엎드려서 엄격한 술탄의 발에 입을 맞춰야 했죠. 발반의 철혈 정책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서 국가 기반을 강화했지만 한편으로 너무 강압적이었던 탓에 분위기가 살얼음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반이 죽고 나서는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해서 툭하면 반란이 터지게 됐죠. 1290년부터는 델리 술탄 시대의 두 번째 왕조 칼지 왕조가 시작됩니다. 칼지 왕조에서 가장 명성이 높지만 논란도 많은 알라우딘 칼지는 전임자인 장인어른을 암살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왕위에 올랐는데요. 반란을 시도한 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싹 다 죽이거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하지만 알라우딘이 단순한 폭군인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는 툭하면 쳐들어오는 몽골을 막아내며 훌륭한 업적을 세웠는데요. 몽골 침략에 대비하려고 세운 시리 요새는 오늘날 뉴델리에서도 볼 수 있는 역사 유적입니다. 그의 진두지휘 아래 기병대는 무슬림 최초로 인도 남쪽 땅 마두라이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알라우딘의 영토 확장은 델리 술탄국에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고 전리품으로 얻은 코끼리와 보물들은 그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이후 혼란과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델리 술탄 시대의 세 번째 주인공 투글루크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투글루크 왕조에서 주목할 사람은 야망가 무함마드 빈 투글루크입니다. 그의 야망은 인도 남부와 중앙아시아는 물론 히말라야를 넘어 중국 대륙까지 뻗쳐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남인도 진출을 위해 대담하게 수도 천도를 결정하는데요. 기존의 델리에서 남쪽에 있는 데오기리로 수도를 옮기고 이곳을 다울라타바드라고 새롭게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수도 천도는 그 시대엔 더더욱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관료와 귀족들이 술탄을 따라 머나먼 도시로 꾸역꾸역 이주해야 했죠. 일반 민중들은 델리에 남아서 계속 대도시의 활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남쪽으로 내려갔던 술탄과 그의 조정은 결국 2년 만에 다시 델리로 돌아옵니다. 이 극적인 수도 천도로 많은 이들이 불만을 토해냈지만 길게 보면 나름 장점이 있긴 했습니다. 남쪽으로 수도를 옮겨본 덕분에 남북 교류가 촉진되는 효과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델리 술탄국은 강력한 적을 맞닥뜨립니다. 몽골 제국의 후예 티무르 제국의 등장이었습니다. 티무르가 제국의 수도로 삼은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예술의 중심지로 번성했는데요. 티무르의 무자비한 원정으로 제국의 영역은 계속 넓어지다가 결국 델리까지 점령되어 처참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티무르의 점령 기간은 짧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티무르의 침공으로 델리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고 도시는 황폐해져 오랫동안 정상적인 수도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티무르의 침략 이후 델리에는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기회를 잡고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했는데요. 델리 술탄국의 네 번째 왕조인 사이드 왕조였습니다. 강력한 중앙 권력을 세우기 어려웠던 사이드 왕조는 금세 망하고 결국 1451년 로디 왕조로 교체됩니다. 델리 술탄국의 다섯 번째 주인공이자 마지막 왕조인 로디 왕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델리 술탄 왕조가 튀르크계 이슬람 세력이었다면 마지막 로디 왕조는 아프간 세력이 주도한 왕조였다는 점입니다. 숱한 반란을 막아내느라 정신없이 지나간 로디 왕조의 시대, 특히 마지막 술탄 이브라임 로디는 운이 나빴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바부르와 한판 붙어야 했기 때문이죠. 바부르는 16세기 무굴 제국의 시대를 활짝 연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태생부터 시대를 움직일 운명을 타고났던 걸까요? 그는 무려 티무르와 칭기즈칸이라는 영웅들의 핏줄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된 인물에게 하늘은 늘 큰 시련을 주곤 했습니다. 바부르의 삶은 순탄치 않았고 끝없는 도전과 마주해야 했죠. 그는 1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중앙아시아의 페르가나라는 작은 왕국을 물려받았는데요. 동생에게 왕국을 빼앗긴 후 떠돌이 방랑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천막에서 잠을 자며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 이런 시간들은 전우회를 돈독히 다져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부르는 전리품도 공평히 나눠주고 부하들을 잘 챙겨줬기 때문에 그의 곁엔 충성심 가득한 병사들이 자연히 몰려들게 됐죠. 바부르는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전투를 치르며 큰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중앙아시아 너머의 동쪽 땅 인도였습니다. 풍요와 자원이 넘쳐 흐르는 저 거대한 땅을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품었죠. 바부르는 몇 번이고 도전과 실패를 반복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부르는 1526년 델리 술탄 이브라임 로디와의 전투에서 단 3시간 만에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무굴 제국 시대를 열게 된 이 전투가 바로 파니파트 전투입니다. 델리의 마지막 술탄 이브라임 로디는 10만 군대를 이끌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 숫자는 이보다 적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 바부르의 약 1만 2천 병력은 확실히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민첩한 기동력과 화약으로 승기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 대륙에선 화약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는데요. 델리 술탄국의 전투 코끼리들은 바부르군의 대포 소리에 깜짝 놀라 그 육중한 발로 아군을 짓밟아 죽였습니다. 승리한 바부르는 이브라임 로디의 장례를 치러주며 최후의 예를 갖췄고 이후의 전투에서도 승승장구하며 인도의 새로운 지도자로 군림했습니다. 인도를 차지한 이슬람 군주는 이때까지 스스로 술탄이라고 불렀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이슬람 군주 바부르는 티무르와 칭기즈칸 핏줄이라는 정통성을 내세우며 자신을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델리 술탄의 5 왕조가 끝나고 16세기부터는 무굴 제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굴 제국은 19세기 대영 제국의 식민지가 될 때까지 약 300년간 이어지는데요. 사실 무굴 제국이라는 명칭은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무굴은 몽골을 의미하는데 이는 몽골 제국과의 역사적 연관성을 지칭합니다. 무굴 황제들이 다스리던 제국을 일반적으로 무굴 제국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무굴 황제들은 자신의 나라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당시 무굴 제국의 실제 국호는 구르칸이었습니다. 이 명칭은 페르시아어로 부마를 뜻하는 구르칸에서 유래했는데요. 티무르 왕조의 지배자들이 칭기즈칸 왕실과 결혼하면서 사용했던 칭호입니다. 일부 서양 역사가들은 무굴 지배층이 스스로를 무굴인이라고 칭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뜻대로 자신들의 왕조를 티무르 무굴 왕조라고 불렀다고도 하죠. 어쨌거나 황제들은 티무르와 몽골 제국의 정통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굴 제국의 전성기라 하면 창업자 바부르부터 아우랑제부에 이르는 초기 6황제의 시대를 말하는데요. 이 시기에 무굴 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부유했습니다. 1600년에는 유럽의 GDP 총합을 뛰어넘었다는 통계가 있으며 1700년경 무굴의 GDP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전해지죠. 광활한 영토와 한 해에 2번씩 수확이 가능한 기후 덕분에 농업이 번성했고 바다를 통해 동서양과의 활발한 해외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무굴 제국은 면화, 무명, 비단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단을 생산했습니다. 실제로 18세기 초 무굴 제국은 세계 최대의 면직물 수출국이었죠. 전성기 시절 무굴 제국에는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9개나 있었습니다. 이런 부와 번영을 탐지한 유럽 동인도 회사들이 점점 인도로 몰려들게 되죠. 무굴 제국의 황제와 귀족들은 화려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종종 말과 코끼리를 타고 대규모 행렬을 이끌며 거리를 활보했고 번쩍번쩍한 보석과 실크 같은 고급 의류로 몸을 치장했습니다. 지배층의 넓은 저택에는 잘 가꿔진 정원과 꽃이 만발한 연못이 딸려 있었습니다. 궁전 내부에서는 장관급 관료가 황제의 식사를 전담했는데 황제를 위한 약 40종류의 요리가 차려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평범한 민중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살았습니다. 대부분 제대로 된 옷도 갖춰 입지 못했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을 수 없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한 진흙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중세 인도인에게 사랑받던 전통빵, 짜파티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인데요. 중세 서민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유지해준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무굴 제국의 창업자 바부르가 세상을 떠난 뒤 1530년에 23살 후마윤이 2대 황제로 즉위합니다. 후마윤의 재위 기간에는 아직 통치 시스템이 불안정했는데요. 후마윤은 중간에 통치력을 잃고 이란의 사파비 왕조로 도망가서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인도로 귀환해서 황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556년 궁전 도서관에 기도하러 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져서 황당하게 죽고 말았죠. 후마윤은 학문과 지식을 사랑했던 황제였는데요. 그가 사랑하던 책들이 가득한 도서관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니 아이러니합니다. 후마윤의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는 그의 무덤입니다. 후마윤의 무덤은 인도 최초의 정원식 무덤으로 불리는데요. 인도의 무굴 건축물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히 나중에 지어진 타지마할 설계에 영감을 주었는데요. 이 때문에 무굴 건축은 후마윤의 무덤에서 시작해 타지마할로 완성됐다고도 합니다. 후마윤이 도서관에서 죽고 1556년에 무굴 3대 황제가 즉위합니다. 그가 바로 대제라는 칭호를 받는 존경받는 지도자 악바르입니다. 악바르 재위기에 무굴 제국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폭풍 성장을 이뤘는데요. 그의 업적을 요약하면 영토 확장, 행정개혁, 종교적 관용입니다. 먼저 악바르는 그의 치세에 무굴 제국 영토를 몇 배나 확장했습니다. 북인도 대부분을 정복하고 데칸고원까지 영향력을 떨치면서 무굴 제국을 인도 대륙 최강자의 반열에 올려놨죠. 또한 악바르는 갓 태어난 무굴 제국의 행정 시스템을 체계화합니다. 여기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혁신적 제도가 바로 만사브다르인데요. 이 제도에 따라 각 관리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병력을 관리했고 필요시 황제의 명에 따라 병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런 책임을 맡는 대가로 황제로부터 급여를 받았죠. 이 제도의 핵심은 각지 권력자가 자체 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앙정부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무굴 제국의 군사력은 체계적으로 조직됐고 황제의 중앙 집권까지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악바르 시대의 무굴 제국은 이런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만사브다르의 월급으로 썼습니다. 다만 악바르의 무굴 제국 군대에서 딱 하나 약점이 있다면 바로 해군력이었습니다. 무굴 제국의 군사 전략은 주로
내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대포나 코끼리 군단에만 신경을 쏟곤 했는데요.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무굴 제국의 해군력으로는 슬금슬금 들어오는 유럽 해상 세력을 견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것은 훗날 유럽 열강의 인도 진출을 유리하게 만들고 말았죠. 또한 악바르가 다른 황제들보다 단연 눈에 띄는 면이 바로 자유로운 종교관입니다. 그는 수니파 무슬림이긴 했지만 평생 다양한 종교를 포용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악바르가 제일 먼저 실행한 게 바로 지즈야 폐지였습니다. 지즈야는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시민에게 걷던 세금이죠. 또한 힌두교 성지 순례자에게 걷던 세금도 없앴습니다. 게다가 악바르는 이슬람은 물론이고 힌두교나 자이나교 등등 여러 종교 지도자를 궁정으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힌두교도들은 악바르에게 눈물겹도록 감동을 받았습니다. 델리 술탄들부터 수백 년간 이슬람 지배자들은 툭하면 힌두교 사원을 때려 부수기 일쑤였는데 악바르는 달랐습니다. 악바르는 힌두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도사를 금지했고 일설에 따르면 펀자브에 머무를 때도 겐지스강 물만 마셨다고도 합니다. 악바르 대제는 자이나교도들의 존경도 얻었습니다. 특히 자이나교 성자들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은 악바르는 중요한 종교적 날엔 육식을 삼가며 채식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악바르의 관용 아래 다양한 종교인이 평화롭게 공존한 것은 대제국 건설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악바르 대제는 파테푸르 시클이라는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이 도시는 1571년부터 약 14년간 무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가 다시 아그라로 옮겨지면서 파테푸르 시크리는 점차 방치됐지만 16세기 말 무굴 제국의 화려한 시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파테푸르 시크리의 남은 건축물들은 무굴 건축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데요. 악바르의 자유로운 종교관 덕분에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 자이나교의 다양한 영향을 받은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악바르 이후 4대 황제 자항기르는 건강 악화로 죽고 5대 샤자한이 즉위하면서 무굴 제국은 빛나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전성기를 받쳐준 것은 기본적으로 탄탄한 군사력에 있었는데요. 샤자한 치세에 무굴 제국 기병은 2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샤자한은 약 30년의 재위기간 중 절반은 전장을 뛰어다녔는데 그 덕에 영토가 사방으로 크게 확장됐습니다. 샤자한의 시대에 델리의 인구는 무려 50만 명에 이르렀고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당대 무굴인들은 세상의 중심에 무굴 제국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샤자한은 아그라에서 델리로 수도를 옮기고 델리에 붉은 요새라는 성을 건설했는데요. 전통 인도식 건축과 페르시아식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무굴 건축의 정점으로 평가됩니다. 황제의 초호화 왕자는 인류의 그 어떤 왕자보다도 화려하다고 알려졌는데요. 1톤이 넘는 황금과 각종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가 박힌 최상급 명품이었습니다. 특히 초록 사파이어 깃털을 뽐내는 공작이 둘러싸고 있어서 공작 왕좌라고 불렸습니다. 무엇보다 샤자한은 무굴 제국의 유명한 사랑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요. 슬픔에 잠겨있던 샤자한은 아내 뭄타즈 마을을 추모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무덤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위대한 건축물이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은 기존의 무굴 건축과는 차원이 다른 걸작이었습니다. 귀하디 귀한 새하얀 대리석이 73m에 달하는 건물을 감싸고 있죠. 게다가 타지마할은 당대 건축과 수압 기술이 활용되어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건물은 물론 기하학적으로 분할된 정원과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우뚝 서있는 대리석 기둥, 내부 벽이며 천장 바닥의 장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내 뭄타즈 마을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샤자한은 약 2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 22년 동안 아내의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그 아름다운 스토리텔링과는 반대로 건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국가 재정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들 아우랑제브는 1658년에 반란을 일으켜 6대 황제가 됩니다. 쫓겨난 샤자한은 아그라성에 죽을 때까지 갇혀 살아야 했죠. 샤자한은 8년 동안 창밖으로 타지마할을 바라보다가 1666년에 사망했는데요. 샤자한의 시신도 타지마할에 영원히 잠들게 됐습니다. 무굴 제국의 마지막 번영기 황제 아우랑제브는 무굴 제국의 최대 판도를 구축한 황제입니다. 그의 치세의 무굴 제국은 그야말로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광활해진 영토 위에 인구는 1억 5천만 명에 이르렀죠. 게다가 아우랑제브 치세의 무굴 제국 GDP는 전 세계 1위였습니다. 한편으로 아우랑제브는 그 어떤 황제보다도 독실한 무슬림이었습니다.
조금 심할 정도로 독실해서 다른 종교인의 원망을 사게 되는데요. 특히 힌두교의 성지라 불리는 겐지스 강가의 바라나시에서도 힌두교 사원들이 하나둘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이슬람식 모스크가 세워지면서 황제는 민심을 잃어갔죠. 아우랑제부는 비무슬림에게 걷었던 지즈야 세금을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우랑제부는 50년 재위 기간 중 기나긴 세월을 전쟁터에서 보냈는데요.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옆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영토 위에 군림했던 무굴 제국의 마지막 전성기 황제는 마지막 순간 그저 한 평짜리 작은 무덤에 몸을 눕혔죠. 아우랑제부가 죽은 이후 18세기 무굴 제국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200년간의 빛바랜 영광을 뒤로한 채 남은 100년간은 존재감을 잃어갔죠. 무굴 제국 영토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델리 근처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아우랑제부 사망 후에는 계속해서 무능한 황제들이 줄줄이 갈아치워집니다. 어떤 황제는 목이 잘려 죽고 어떤 황제는 강제로 눈이 멀어버리기도 했죠. 나라가 망할 때 꼭 등장하는 징조 중 하나가 지배층의 부정부패잖아요. 부패한 무굴 지배층 역시 온갖 음모를 벌이며 권력 싸움에만 치중했고 중앙정부가 난장판인 틈에 지방 세력은 세금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재정 상태가 나빠지니까 관료들이며 군인들 모두 월급을 제때 못 받게 됐죠. 악순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돈도 못 받은 관료들은 일할 생각이 없고 군대 기강은 해이해집니다. 이렇게 혼란이 가속될 때 유럽 열강들은 야금야금 그 틈을 파고들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세기 대영 제국은 인도 아대륙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